과학톡 최미영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보다 성능이 수만 배를 능가하는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죠. 그러면 얼마나 성능이 좋아야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가 있는데요.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이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유능하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 차 산업은 지능의 혁명인데 그런 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컴퓨팅이 있어야 된다. 네, 먼저 누리온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저희가 지난달에 국가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이 누리온이라는 건 어떤 슈퍼컴퓨터인가요? 네, 누리온은 현재 세계에서 13번째 빠른 슈퍼컴입니다. 그리고 이론 성능이 25.7 페타플로입니다. 이는 1초에 2경 5,700조 연산을 하는 슈퍼컴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저희가 슈퍼컴 1호기를 도입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1,300배 정도 빠른 슈퍼컴입니다. 보통 이제 슈퍼컴퓨터 하면 영화나 이제 드라마, 책 속에 많이 등장하는데 보통 엄청난 이제 크기로 등장하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로 작동하는 누리온의 실제 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누리온은 CPU가 57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57만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고속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의 길이가 자그마치 132km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세종간 길이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현재 133톤입니다. 보통 캐비넷이라고 하는데요. 캐비넷 네.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게 지금 현재 1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량은 하루에 1시간당 3.9메가와트로서 이는 우리 가정용 보통 한 300에서 한 400와트를 쓰고 있는데요. 만 세대가 쓰는 용량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슈퍼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보통 이제 물을 사용하는데요. 물이 1,200만 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가정집에서 우리 그 평균 물 식수량이 사용량이 한 2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만 가구의 물을 요 컴퓨터 한 대가 쓰고 있습니다. 예, 규모 면에서 엄청난 슈퍼컴이고 뭐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탐험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날씨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슈퍼컴퓨터 하면은 기상 예보가 제일 먼저 그렇죠. 떠오르는데 사실 실제로 요즘에 그 기상 예보 앱들을 좀 유료로 많이 구입을 해보면 네. 실시간 구름의 이동량보다 더 네. 정밀하게 예측을 해줘서 네. 저희가 그 기후가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토막토막까지 저희가 시간을 잘 쓸 수 있을 정도로 네.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 그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호주에 탐험을 갔을 때 그 사막 한가운데 수천 대의 전파 천문대를 연결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우주를 네. 관측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제가 가봤는데 네. 와 정말 공장 크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과학이나 탐험에 네. 이 슈퍼컴퓨터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네. 거를 저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항공우주 쪽에서도 누리호라는 우리나라의 독자 개발한 발사체가 시험 발사를 성공했는데 네. 누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맞습니다. 누리온이라는 슈퍼컴퓨터에 대한 기대도 또 네.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마 그 발사체나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수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한데 네. 그 누리온에 대한 그 네. 개발 과정도 굉장히 길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2017년 9월 달에
제조사가 크레이라는 제조사하고 우리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저희 지금 그 스포컴 동 건물의 1층에 기반 시설들, 그러니까 전기, 그다음 뭐 냉각, 발전기 이 공사를 했고 1월 달에 스포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큰 캐비넷인데요. 캐비넷이 한 130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구축을 하기 시작해서 7월 달에 구축이 완료되고 마지막 2달 정도는 안정성 검사, 또 신뢰성 검사 같은 걸 해서 결국 작년 9월에 모든 검수 과정을 마쳐서 구축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약간 도서관 캐비넷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거죠. 예. 예. 아,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예. 그러면 지금이 5호기잖아요. 그러면 1호기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1호기는 언제 어떻게 연구가 시작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1호기는 우리가 올림픽 했던 해가 1988년이죠. 그때 1호기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1호기 구입에 대한 좀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1990년 중반까지 아마 일본이 제일 거의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1980년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 하듯이 그 당시 1987년대에도 무역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987년대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은 일본 기업이 8개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결국 미국을 따라잡는다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결국 이제 무역 불균형 때문에 일본한테 보복 관세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 불똥이 급기야 한국에도 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뭔가를 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산 게 스포컴입니다. 스포컴 1억인데 가격은 $2,400만. 그 당시 돈은 한 200억. 근데 200억이 크다 할 수도 있고 작다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 당시 이제 공항에 내려서 지금 형릉에 한국과학기술원이죠. 거기 이제 시스템공학센터에 이동을 하는데 워낙 귀한 물건이다 보니까 도로 통제하고 경찰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스포컴 역사를 이렇게 또 돌아보면 우리나라에 딱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당시 시스템공학센터 성기수 박사님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 당시 컴퓨팅 관련해서 굉장히 88 올림픽 전산망, 대학 입시 그 시스템도 그분이 만드셨고 하시다가 1983년대부터 스포컴을 도입한다고 우리 그때 과학기술처죠, 그 당시죠. 과학기술처에 계속 제안을 했던 건데 그 당시 보면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스포컴이냐. 그걸 꾸준히 그걸 개인적인 헌신과 개인적인 어떤 진념에 의해서 5년 동안 그걸 계속 과학기술처 아니면 그때 청와대 그 과학기술 담당 보좌관 쪽에 계속 하다가 마침 무역 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거기서 스포컴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슈퍼컴이 있는 그 키스틱 건물이 그 슈퍼컴퓨터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네, 맞습니다. C자형입니다. 그때 크레이 그 슈퍼컴이 C자형으로 생겼는데 그 모양을 따서 지금 C자형 스포컴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슈퍼컴퓨팅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귀했던 물건들이 요즘에는 우리 손안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내 손안에 컴퓨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폰을 넘어서 정말 슈퍼컴퓨터가 되려면 뭔가 특별한 조건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1호기 그 성능을 보면은 2기가 플롭스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한 2기가 플롭스 되죠. 그리고 컴퓨터에 메모리가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32기가 정도 되나요, 지금? 32기가 핸드폰. 100기가 좀 100기가 됐죠. 128기가 100기가 됐죠. 제 건 32기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1호기 스포컴이 그렇게 비싼데 한 200억 정도 되는 메모리가 1기가밖에 안 됩니다. 영화 한 편도 못 봤거든요. 네, 그 당시 그렇죠. 네. 정말 무궁한 발전한 거죠. 그러면 30년 만에. 30년 만에. 그래서 이제 스포컴의 그럼 조건이 뭘까라고 하면은 일단 스포컴은 아까 캐비넷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잖아요. 캐비넷 속에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CPU 57만 개 CPU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CPU는 또 노드라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노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그 PC가 보통 모니터랑 본체가 있죠. 본체에 뭐가 있죠? 본체 메모리랑 CPU가 있고 그다음에 뭐 팬도 있죠. 팬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를 바꿔주는 그 장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즈가 보통 한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슈퍼컴은 노드에 요만한 노드에 그 모든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아주 굉장히 컴팩트하게 집어넣죠. 그래서 그것들을 캐비넷에 꽉꽉 채웁니다. 채우고 그 다음 필요한 게 이제 그 고성능 노드 간에 연결시켜주는 고속의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케이블이 그걸 인터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케이블이 뭐 굉장히 노드들 간의 케이블이 거의 뭐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작은 공간 안에 그 500평방미터 되는 작은 공간에 그 모든 노드들 간에 이게 케이블이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되기 위해서는 일단 노드가 좋아야 된다. 고성능의 노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노드들 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케이블이 필요하고 케이블 그 통신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죠. 네. 선생님, 그럼 결국 좀 쉽게 정의하면 네. 계산을 빨리 한다는 얘기인데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 계산을 빨리 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잘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네.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계산. 일단은 이 슈퍼컴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사이언티픽 컴퓨팅 쪽으로 이제 네, 나온 네. 거거든요. 사이언티픽 컴퓨팅 보면은 뭐 우리 자연의 그 법칙이나 이런 걸 우리 물리 시간에 뭐 만류의 법칙 배웠죠. 뭐 그런 거 보면 어떤 일단 자연이나 우주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법칙에 또 이제 그 법칙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식으로 표현한 거를 이제 컴퓨팅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수치 모델을 개발했는데 수치 모델이라는 게 그 소수점 연산을 얼마나 빨리 많이 하느냐가 결국은 수치 모델을 아까 날기 그 기상 얘기했듯이 그 얼마나 빨리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기상 예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네. 슈퍼컴퓨팅이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빠른 계산을 위한 용도로 쓰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네. 여러 가지 계산은 동시에 많이 할 수 있는 능력과 네. 하나의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좀 역할이 나누어져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죠. 슈퍼컴퓨터에도 그런 좀 기능들이 분리가 되어 있나요? 슈퍼컴 1호기 크레이 2S를 보면은 CPU가 4개 있습니다. 네. 지금은 코어가 57만 개 있잖아요. 네. 그 초창기에는 CPU 하나가 엄청난 일을 한 셈이죠. 근데 지금은 CPU 코어가 많게 퍼져 있고 네. 각각 CPU한테 일을 할당해주고 그 각각의 CPU가 그 조그만 일을 한 다음에 그걸 전부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어려워서 네. 제 주제로 한번 확 가볼게요. 슈퍼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슈퍼컴퓨터가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연구가 시작됐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슈퍼컴 하면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모아 크레이라는 1972년도에 CDC를 나와서 회사를 차렸거든요. 크레이 리서치라는 회사를 차려서 거기서 1976년도에 크레이 1이라는 시스템을 슈퍼컴을 만든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컴퓨터보다 10배 정도 빠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거 후에 1985년도에 크레이 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슈퍼컴 1호기가 크레이 2S잖아요. 88년도에 도입했는데 크레이 2도 좀 재밌는 거는 CPU가 4개 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크레이 우리 도입할 때 저는 그 당시 여기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크레이 2 시스템에 CPU가 4개 있는데 CPU를 액체 속에 담궜다더라고요.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 최초의 그 액체 속에 액체는 이제 뭐 물은 아니고 왜냐면 이게 전기가 안 통하는 특수한 액체 속에 담겨서 식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슈퍼컴의 역사라 하면은 뭐 미국이 거의 뭐 종주국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일본 슈퍼컴이 뭐 1등도 한 적이 있고 그 지난 5년간 그 중국이 1등을 하다가 미국이 다시 2017년도 6월달에 다시 1등을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순위를 한 500위까지 매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500이라는 순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처음으로 매긴 게 이렇게 1993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매겼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이제 슈퍼컴 매년 이제 슈퍼컴 탑 500 에디터라고 있거든요. 에디터가 이제 미국에 3분 계시고 독일에 1분 계시는데 그 에디터 중에 한 분한테 이거 왜 500이냐고 물어봤거든요. 독일의 메나임 대학의 한스 미오라는 교수님하고 그럼 에리 스트로마이어라는 교수님이 1985년도부터 슈퍼컴 그 업체들한테 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메나임 리스트 오브 슈퍼컴퓨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당시 어떻게 슈퍼컴퓨터냐 물어봤더니 단순하더라고요. 그 당시 IBM, CDC, 크레이, 일본 후지츠, 히다치,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거기서 제작한 이제 벡터 컴퓨터라는 거 있거든요. 벡터 컴퓨터는 다 슈퍼컴이라. 이렇게 매겼어요 그 당시. 그런데 그 당시 또 이제 병력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 해서 1993년도에 그 한스라는 분하고 에리라는 분하고 미국의 테네시 대학의 잭 덩과라는 분이 슈퍼컴 탑 500을 제정했고 그러면 이 기준을 뭘 할까? 그때 이제 테네시 대학의 그 잭 덩과라는 분이 림텍이라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림텍을 돌리면은 우리 이번에 누리온도 림텍을 돌렸는데 한 8시간 돌려야 되거든요. 전 노드를 다 사용해서 돌리고 나면은 딱 숫자가 나옵니다. 몇 플럭.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림텍이라는 벤치마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슈퍼컴을 정의하기 시작했고 그럼 왜 500대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당시 자기가 이제 그 메나임 리스트 오브 슈퍼컴퓨터에서 한 500대 정도가 벡터 머신이라고 데이터가 한 85년도 95년도 사이에 그 데이터가 있어서 그럼 500대로 정하자. 그래서 탑 50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기와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보다 지금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1등하고 500등 하는 거하고 이렇게 성능 한번 봤거든요. 1등이 지금 이제 미국 오크리지 내셔널 랩에 있는 그러니까 실측 성능하고 이런 성능인데 실측이 143 페타플롭이고 꼴찌가 500 꼴찌가 약 한 1페타플롭 좀 안 되는 그 정도를 그러니까 1페타급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페타급 슈퍼컴을 그 컴퓨터를 슈퍼컴이라 한다. 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보다 작은 성능 카시트도 있을 거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슈퍼컴퓨터를 제3의 국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와 국가 권력 사이에 어떤 연관성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슈퍼컴은 일단 그러면 이 엄청 계산이 빨리 하는 기계인데 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또 산업 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오나 헬스 쪽에 신약 개발, 그리고 자원 탐사, 그리고 항공 우주 설계, 항공 우주 안정성이나 연료 절감, 금융 쪽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든 분야에 거의 슈퍼컴이 활용된다고 봐야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슈퍼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슈퍼컴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결국은 그 나라의 경쟁력과도 직결되고 중국이 슈퍼컴 보유 대수에 있어서 작년도 SC18에서 200대 좀 넘는 보유를 하게 되고 미국이 100대 쪽 109대 정도 제기해보는 그리고 일본이 30대 좀 넘거든요. 결국 슈퍼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세계 최강 국가다 하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이 네. 1957년에 이제 러시아가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을 때 맞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이제 말이 생겼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슈퍼컴퓨팅에 앞서가면서 예. 이제는 중국이 이런 스푸트니크 쇼크 못지않은 예. 슈퍼컴퓨팅 쇼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도 예. 들었거든요. 예. 이 중국의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엄청나죠. 근데 그거 스푸트니크 이야기 나와서 그거 이제 사실 컴퓨트니크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에 2002년도에 사실 일본이 잠깐 1등을
했거든요. 2000년에 갑자기 1등을 엄청난 차이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쇼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쇼크를 받아서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내셔널 랩에 지금은 현재 오크리지 랩이랑 그다음 알곤 내셔널 랩에 두 개를 이제 그 국가 슈퍼컴 센터로 지정을 한 거죠. 지정을 해서 지금 거기에 세계 최고의 슈퍼컴을 계속 갖다 놓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세계 1등 하고 있는 머신이 서밋이라는 머신인데 그건 오크리지 랩에 있고 미국의 첫 번째 엑사스케일 컴퓨터가 한 2021년대에 나오거든요. 2021년대에 지금 아까 말한 알곤 내셔널 랩에 지금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거의 뭐 물량으로 엄청나게 지금 선생님 지금도 이 슈퍼컴퓨터가 이 기초과학 그 연구에 많이 지원이랑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탐험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실제 현장에 나가서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네. 이 과학자나 또 네. 연구자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손안에서 네. 뭔가 모바일 환경에서 이 슈퍼컴퓨팅 역량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요즘은 이제 뭐 슈퍼컴퓨터 설치하려면 보통 이제 건물 한 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뭐 전기만 넘치네. 그러니까 뭐 그런 환경에 탐험 환경에서 슈퍼컴을 뭐 직접 갖다 놓기보다는 네네. 탐험 환경에 뭐 요즘 뭐 IoT라고 하잖아요. 그 네네. 환경에 뭐 IoT나 뭐 작은 디바이스들을 엄청 많이 설치해두고 네네. 거기에 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이 어떤 경우는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데이터가 또 엄청 많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중앙에 이제 슈퍼컴을 두고 거기 나온 데이터들을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거기랑 이거랑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겠죠. 네네. 네. 손안에 있는 디바이스랑 슈퍼컴이랑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네. 여러 가지 기초과학 분야 아니면 환경 분야 이런 것들을 탐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슈퍼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 우리 4호기 슈퍼컴이 있는데 4호기 슈퍼컴 같은 경우는 한 500여 개 기업체에서 우리 4호기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스프링클러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 있죠? 네. 스프링클러 설계하는데도 슈퍼컴 내지 않은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 보시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밑에 헤더에 물이 받으면서 이게 이렇게 물이 퍼져나가게 됐거든요. 퍼져나갈 때 이 헤더의 모양이 아마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모양 그리고 헤더가 이렇게 오목하게 할 수도 있고 볼록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 제작할 때 일일이 뭐 그걸 다 제작하기보다는 슈퍼컴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모양을 선정하고 그걸 이제 만드는 제작 업체한테 저희가 이렇게 지원한 적도 있고 아니면 요즘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녹즙기 같은 경우도 이제 스크루 성능에 따라서 착즙률이 결정나거든요. 그런 것도 다 결국은 슈퍼컴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제 만들지 않고 실제 뭐 이런 스크루를 실제 만들어 보지 않고 그냥 슈퍼컴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용 절감 되겠죠. 그리고 그 만드는 제작 기간도 일일이 실제 그걸 안 만드니까 그 비용도 많이 절감되겠죠. 그래서 그 기업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영화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예, 뭐 국가대표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막 활강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활강 막 하다가 점프 이렇게 보통 날잖아요. 그때 그거 실제 찍은 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뭐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영화에 슈퍼컴이 없으면은 실사보다 더 실제 찍은 것보다 더 실제 같은 이런 걸 연출하는 게 요즘. 네, 실제로 그 인터스텔라 영화 만들 때도 그 블랙홀의 모양을 이 슈퍼컴퓨터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서 영화적으로 흥행을 했지만 실제 그 천문학 연구 측면에서도 되게 실제 시각화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역량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고 또 그걸 또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슈퍼컴이. 네, 그러면 이
슈퍼컴퓨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4차 산업 참 어려운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죠? 참 어려운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뭐 곽감을 받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뭐 딥러닝이라고 혹시 네네. 들어보셨죠? 딥러닝이 사실은 이 개념이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사실 뭐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1950년대 나왔는데 예, 그 개념은 그 당시에는 이게 적용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딥러닝이 이렇게 실제 적용해서 이렇게 실제 적용할 수 있게 된 건 세 가지가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알고리즘이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많이 진화를 했고 네. 두 번째는 데이터가 엄청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기계를 그 당시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기계를 훈련을 못 시켰어요. 네. 지금은 뭐 인터넷에 보면 이미지도 엄청 100만 장, 뭐 1000만 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데이터가 많으니까 개하고 이제 개하고 고양이하고 구별시킬 수 있는 네.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뭐죠? 데이터가 많아졌고 뭐 이제 알고리즘도 좋아졌는데 만약에 1980년대였으면은 과연 지금 같은 딥러닝 붐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컴퓨팅이 그만큼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컴퓨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딥러닝이 이렇게 발달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4차 산업은 지능의 혁명인데 그런 지능을 갖기 위해서는 컴퓨팅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컴퓨팅이 없으면 지능이 없었고 그래서 충분 조건 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필수 요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슈퍼컴퓨터가 처음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향후에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도 모르겠죠. 네, 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스케일 측면에서 뭐 가까운 뭐 1, 2년 후에 지금은 이제 페타급인데 아마 성능면에서 엑사급으로 일단 가깝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슈퍼컴의 역사를 보면은 그 소수점 연산, 그 플랍스 플로팅 포인트 연산 쪽으로 굉장히 계산 속도가 빠른 쪽으로 발전했는데 네. 이 4차 산업혁명 또 AI 혁명에 의해서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슈퍼컴 모양이 좀 바뀌지 않을까. 같은 슈퍼컴이라도 속도는 6배 빨라지는 거고 그거를 그거를 계산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글 같은 데는 TPU라고 하잖아요.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텐서플로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TPU 같은 그런 그 인공지능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칩들이 슈퍼컴 노드의 CPU하고 그런 TPU들이 그게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슈퍼컴이 앞으로는 과학 계산도 잘하지만은 인공지능도 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슈퍼컴하고 인공지능은 서로 발전하는. 그렇죠. 인공지능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컴퓨팅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키스티 국가 초고 성능 컴퓨팅 센터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 생태계의 중심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누리온을 활용한 연구 방향과 목표가 있으시다면? 네. 네, 저희 키스티는 슈퍼컴퓨팅 법이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딱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1991년도에 HPC 액트라고 슈퍼컴 법을 만들었고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슈퍼컴 법을 세계에서 두 번째 만들었습니다. 거기 슈퍼컴 법에 키스티가 그 국가 초고성 컴퓨팅 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고성 컴퓨팅 역할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슈퍼컴의 활용 확산을 한다. 그리고 그 슈퍼컴을 다변화한다. 그리고 슈퍼컴 인프라를 확보한다. 그리고 슈퍼컴 R&D 생태계를 조사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방향으로 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슈퍼컴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뭐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데 비교하면은 뭐 일본만 해도 국가 슈퍼컴 센터가 이화학연구소 한 개가 있고
일본 대학 9개 대학교 슈퍼컴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퍼컴이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기상청, 네. 기상청 기상 예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슈퍼컴 센터 유일하게 세계 최고의 슈퍼컴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센터가 있고 전문 센터들이 있어서 분야별로 뭐 항공이나 아니면 지역별로 이런 센터들이 결국 좀 지금보다는 좀 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슈퍼컴 본부 국가 조금 그 센터의 하나의 임무로서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정부랑 같이 이야기해서 그런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그게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의상에 보면 저희가 SC라는 글씨가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떤 의상인가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SC 2018 작년 행사입니다. 작년 11월 11일부터 일주일간 미국 보시면 달라스 텍사스 그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행사인데요. 유니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이게 HPC 인스파이어라는 여기 이제 작년 그 SC의 주제고요. 그래서 그 HPC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아니면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슈퍼 컴퓨팅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의상을 입고 와주신 거죠? 네, 그때 SC 슈퍼컴 이야기 마침 뭐 이렇게 뭐 과학톡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장롱 속에 숨겨둔 장롱에 꼭 숨겨둔 이 옷을 이 유니폼을 입고 이 우리 독자분들에게 슈퍼컴의 그 분위기를 그리고 그 기운을 좀 전달하고자 특별히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다 보면 네. 이제 청소년들이 나도 슈퍼컴퓨터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과학 꿈나무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기본에 좀 충실하라. 그래서 뭐 인문학적으로는 뭐 좀 사람 간에 지금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사람 같이 협력해야 되니까 뭐 인문학적인 공감 능력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우리 이공계 쪽 스템이라고 그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 이런 거기에 전문가는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거를 싫어하지 말아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인드보다는 앞으로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다음 첫 번째 뭘 해야 되지? 그 다음 요 끝나면은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런 마인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좀 더 유연하게, 그죠? 유연하게 갖는 말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공지능 이 과연 또 뭐 직업을 대체한다는 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툴들 하나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학습 능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배양하는 그런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 말.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슈퍼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런데 슈퍼컴퓨터가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게 전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박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우선은 기대감이 커지고요. 이 슈퍼컴퓨팅 능력을 잘 활용을 해서 당장 우리가 필요한 국가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문제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 예측 기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미래 예측 기술도 이런 슈퍼컴퓨팅 기술이 좀 도입이 되면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네, 탐험가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가장 불안해하는 게
너무 이제 그 빨리 변하고 네, 그렇죠. 이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가다 보니까 더 불안함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오히려 이렇게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이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해 주니까 네. 이거는 그쪽에 맡기고 네. 우리는 이 컴퓨터나 네. 기술이 할 수 없는 네. 좀 인간 다음에 좀 더 맞습니다.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꼭 슈퍼컴퓨터가 아니라도 그냥 당장 인터넷만 들어가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 다 관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냥 슈퍼컴퓨터와 같이 그런 연산 능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에게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맡기고 대신에 이제 그러한 결과로부터 해석을 하거나 소통하는 거를 좀 더 강조를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 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AGI 또 ASI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Artificial Specific Intelligence,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그야말로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같이 인공지능이 결국 그 모든 그 범용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정도 단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별한 분야에 인공지능이 결국 특별한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을 대체하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어떤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커렉트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데이터가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게 정답이냐, 그러니까 right라는 말 표현을 쓰죠. correct라는 right. correct라는 right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단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correct한 디시전이 나오면 우리는 인간은 여러 가지 아까 그 스페시픽한 도메인의 correct한 것들은 기계에 맡기고 인간은 그야말로 제너럴한 그래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들은 하나의 다 수단이고 도구다. 편하게 마음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문 말씀 감사합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